그때 양민혁이 첫 경기였어. 근데 그날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그때만 해도 양민혁이 누군지 팬들이 몰랐단 말이야. 근데 경기를 치르는데 계속 뭐 터져. 2라운드 때 골 넣고 공격 포인트 뭐 거의 뭐 선배들 제끼고 막 올라가는 거야. 팬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팀에 이런 애가 나타났네. 근데 고등학생이래. 이게 그냥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된 거야. 또 이번에 터졌잖아요. 거기는 이상하게 작년에 하나 양민혁 또 터지더니 또 이지호가 와가지고 초반에 빵 터트리고 있는 거야. 나 병지형을 칭찬을 원래 잘 안 하잖아 그 형. 근데 솔직히 강원 얘기하면 진짜 좋게 얘기하거든. 뭐냐면 그래도 쳐다보는 거야. 다른 팀도 쳐다보잖아. 밑에 있다. 기회를 안 줄 뿐이다. 근데 한번 줘서 양현준, 양민혁, 찌지호. 축구 좀 했던 선수들이 조기축구 감독이 된다면 일단 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젊은 패기죠. 가장 늦게까지 또 선수들하고의 호흡을 또 맞춰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력적으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한영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동국이도 이제 짧게 한 1, 2년 했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들어와서는 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갖고 프로에서 했던 방식으로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 요령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적응을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김남일 감독이 안정환 감독한테 뭘 배웠다고 그러는데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체력적으로는 제가 새 감독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축구로 또 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감은 제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저 축구 좀 다르다. 네. 왜냐면 저희 세 명은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도 막 눈높이에 맞춰서 하기까지는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박사님도 아마 좀 힘드실 않을까. 나 다시 한국 돌아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다. 내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 하나로 겁 없이 갔는데 엄마 아버지 이게 좀 컸어요. 형편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냥 저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셨어요. 뭐 16살 때 처음에 독일로 갔는데 근데 그때는 저는 영어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할 때니까 제 자신보다 어찌 보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마음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되게 큰 동기부였고 단 하루도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 요즘 고민이 많을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얘기하는데 이강인을 어디다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다비드 실바가 빨랐냐고. 실바는 이제 동료를 활용하는 패스가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고 마이클 캐릭도 엄청 느린 애였어. 근데 캐릭이 살아있었던 볼 잘 받아주고 빠른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에게 보내줄 수 있는 볼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사비 알론소랑 아르테타 다 잘 됐잖아. 걔네가 엄청 느린 애들이요. 근데도 거의 살아남잖아. 지능이 있으면 살아남는 거야 축구는. 강희 정도 지능이면 솔직히 PL에서도 된다고 보거든. 포지션과 미드.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얼마만큼 계속 기용을 해줄 건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가장 크고 좋은 팀에 가면 스피드 활용하는 것보다 공간이 없어서 그 안에서 해결하는 다빈 실바 같은 역할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잡아놓고 거의 점령하고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받아주고 볼 센스 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 파이널 서드의 좁은 공간에서 아주 미세하게 패스를 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갖추고 있는 선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겨내면 엘리케 감독도 더 쓸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요즘 광주FC 캐리 중인 이정효 감독이 국대 감독 되면 어떨까 질문이 많다는데 AFC도 비셀고베 2연속 우승팀을 3대0으로 홈에 작살내니까 또 올라갔고 전북이나 서울이나 이런 팀에 가서 먼저 성공을 한번 이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크가 아까 있다는 거지. 나는 광주 축구가 많이 뛴다고 보거든. 근데 메시가 하나 있어. 메시는 안 뛰어.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많이 뛰는 걸 원하거든. 그랬을 때의 불화. 나는 젊은 감독도 뭔가 보여준 게 있으면 대표팀을 가야 된다라고 유럽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좀 달라. 지금 우리 대표팀 수준의 몇몇 선수는 세계 수준이야. 이재유 감독이나 아니면 더한 감독
감독들에게 지도를 받고 잘리는 것도 보고 그 사람들이 극찬을 받았던 선수들이어서 감독이 딱 바뀌었어. 광주처럼 해. 당황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 눈치 받고 감독 바꾸면 이정효 감독이 잘못될 수도 있다니까. 축구협회 이사진으로 들어간 광주FC 이정효 감독 실제 전화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이정효 감독은 지금 매기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막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감독이 안 합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 원래 하던 대로 할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내가 할 말 할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축구협회에 대해서 문제제기 많이 했잖아. 물론 축구협회가 진짜 얼마나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정효 감독이 많이 이제 막 공개적으로 막 이거 좀 바꿔야지, 이런 사람 쓰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그걸 얼마나 들어줄지. 박항서 감독님, 신태영 감독님 이런 분들, 현행민 위원장도 좀 마찬가지로 보는데 협회 입장에서는 이정효 감독도 그렇고 어쨌든 대중적으로 그래도 이름도 있고 호감도를 끌어올리고 그럴 수 있잖아. 이러니까 받은 거야. 받았는데 그냥 자기네 이미지 개선에만 받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욕먹어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시.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0년.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요거죠.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나죠. 요 두 번째 세레머니가 그 유명한 이적을 불러온 취업 세레머니라고. 저때 귓속말로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아 같이 가자.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세레머니가 됐죠. 양민혁 선수가 QPR에서 빨리 주전으로 자리 잡으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일단 언어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완성된 선수가 하는 것보다 어릴 때 잘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제일 크게 오는 문제가 뭐냐면 피지컬적인 문제더라고. 고2 말 때 프로 와서 고3 때 경기를 다 뛰었잖아요. 그때도 K리그 있을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게 코어 부분에 집중하고 근력량을 키워서 경쟁력을 키우고 순간속도 키우라고. 한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양민 선수가 이 부분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구의 그 속도, 터치의 속도, 템포의 속도, 그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면은 또 틀림없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들은 이거는 분위기 싸움이에요. 첫 경기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 득점을 한다든지 좋은 경기 했다, 요거는 뭐 외적인 거지만 행운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첼시가 영입한 초대형 유망주 메시뉴. 여기 네이마르 기록을 단숨에 깨고 메시뉴라는 별명을 가진 브라질산 초대형 윙어 유망주가 있는데, 이 선수는 무려 11경기나 빠르게 네이마르 기록을 박살냈고, 네이마르는 그가 큰 재능이자 천재가 될 것이라 극찬했지. 현재 유럽 유망주로 라민 야말이 있다면 남미에는 그가 언급되는데, 그는 바로 에스테반 올리앙. 프로 데뷔 이전부터 뛰어난 활약으로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2023년 U17에서 그는 총 5경기에 출전해 3골 3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고, 특히 누벨 칼레도니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1골 3도움을 하고 에콰도르와의 16강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말 그대로 하드캐리하는 원맨쇼를 펼쳤음. 그 후 바르샤, 메뉴, 파리 생제르맹 등 수많은 빅클럽들에서 거론되던 가운데 작년 여름 첼시에 960억 원의 이적료와 함께 입단했음. 윌리앙은 메시 같은 인버티드 윙어로서 측면을 파괴시키는 폭발적인 가속력과 좁은 공간에서도 위협적인 볼 컨트롤을 가졌고, 거기에 히바우드를 연상시키는 왼발 킥 능력까지 보유했음. 유럽 최고 유망주이자 동갑인 라민 야말이 드리블보다는 패스와 플레이메이킹에 방점이 찍힌 스타일이라면 에스테반은 그보다 드리블 돌파를 더 즐겨 쓰는 스타일인데, 다만 크로스 정확도, 피지컬과 체력 등 아직 아쉬운 부분을 잘 보완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음.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0년.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골 세레머니. 요거죠. 지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겁니까? 관중들한테 한 거죠. 관중들한테.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나죠. 요 두 번째 세레머니가 그 유명한 이적을 불러온 취업 세레머니라고 저때 귓속말로 히딩크 감독님이 지성아 같이 가자. 결과적으로 그게 됐죠. 저에게 그런 기쁨을 안겨준 세레머니가 됐죠. 호나우두가 인정한 레알 마드리드 금쪽이. 여기 끊임없이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세계 정상급 윙어가 있는데 정상급 실력 못지않게 그의 논란과 화제성 역시 정상급이었음. 최근에도 경기 중 상대 골키퍼를 가격해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지며 또 한 번 큰 이슈가 되었던 브라질 악마의 제누. 그는 바로 비니시우스 주니어로. 사실 그는 이런 화제성 못지않은 실력을 가졌는데 유소년 때는 천재라 불리며 브라질 리그를 양악. 2017년 18세에 브라질 역사상 네이마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적료로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 21-22 시즌 라리가 우승, 22년 챔스 우승을 이끈 주축이었음. 특히 2022년 챔스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어 레알 마드리드에게 우승을 안겼고 그의 화려한 드리블과 폭발적인 페이스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 호나우두는 그를 자질과 재능이 매우 뛰어난 선수로 브라질 축구 미래에 가장 큰 기대주라고 극찬했지.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실력임에도 이 선수에 대한 소식은 실력보다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은데 그에 대한 인종차별 구호가 경기 내내 크게 울렸던 발렌시아전, 인종차별에 대한 눈물의 호소와 전쟁 선포, 상대 선수들을 가격해 퇴장, 경기와 관련 없는 심한 몸싸움이나 패급 비방, 상대 선수들이나 관중들과 흥분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유독 많은 비니시우스. 많은 팬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수가 되려면 인성도 함께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근데 좀 토트넘 요즘 분위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요즘 토트넘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 이유는 부상 선수가 많은 건데 우리 구단 역시도 그 정도 부상자가 많다라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골키퍼, 중앙 센터백 2명 나갔지, 미드필더 2-3명 나갔지, 솔랑케 나갔지, 또 히샬리송 다쳤지 등등 보면 거의 베스트 라인업에서 8명, 9명 정도 빠져있는 상태에서 시즌을 치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뭐 선수의 부상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뭐 이유는 되겠지만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선수단의 부상 관리도 감독의 역량 중에 하나예요. 토트넘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전방 압박 통해서 체력 소모가 많은 축구를 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뭐 괜찮아요. 근데 리그를 전체를 봤을 때는 뭐 피로감이 쌓이다 보면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핑계를 대면 안 된다. Who are the players that Mourinho was like, you need to watch out for him in that team? Because your position was in midfield. Jason Park, you know, it was always, this guy never gets tired. Actually, that's a surprise that that Mourinho's talking about. Jason Park was another guy that we always had to watch out for because, you know, it was a guy who makes that runs with and without the ball. So you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his is what I'm saying, yeah. If I was a coach now, Jason Park would be who I'd be giving all wide players a video of. You'd be getting his clips of how to move before the ball comes and how to move for ball to feet or ball into the space. They're one of the best runners off the ball I've ever seen. The timing, the intelligence, the pace with which the intensity with which he does it was like ridiculous. And someone who just goes to a game and watches a game normal, you won't see him. He ain't doing step overs, he ain't doing drag backs, but my man is getting in and he's making a problem for all the opposing players with his movement. But that's why he Ridiculous. played the big games for you guys as well. Every big game he was there. 축구장에서 캐시템을 착용했던 선수? 폐왕색 10% 증가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전장을 강렬하게 압박하며 역동적인 수비와 공격 전개를 했던 미드필더가 있었는데 그는 네덜란드 특유의 토탈 풋볼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박스2박스 플레이어의 교과서로 평가받았음. 큰 체구가 아니었지만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태클로 상대를 압도하며 빠른 전환 플레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음. 특히 유벤투스에서 4-4-2 포메이션의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핵심으로 팀 전체를 장악하며 큰 활약을 했고 3번의 세리에 A 우승과 UEFA 챔스리그 준우승에 큰 기여를 했음. 당시 2003년 UEFA 챔스 결승전에서 강력한 수비와 전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AC밀란과 붙었는데 그는 경기 내내 강력한 태클과 공수 전환으로 중원을 잘 지켜냈고 특히 카카와 안드레아 피를로 같은 밀란의 강력한 플레이메이커를 효과적으로 견제했던 모습들이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 사실 그의 선글라스는 녹내장 때문에 착용했던 보호 안경이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그의 카리스마는 더욱 강렬해졌고 당시 팬들과 동료 선수들은 안경 너머로 상대를 읽는 그의 시야는 마치 레이더와 같았다는 평가를 남겼음. 강렬한 투지와 체력 그리고 카리스마로 축구 팬들에게 핏불이라 불리던 그는 바로 에드가 다비지요. 현재 메시의 후계자로 불리며 전 세계 축구계를 흔들고 있는 17살의 선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축구와 운명적으로 연결되었는데
바로 생후 4개월의 바르셀로나의 자선 이벤트로 메시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진 것이었음. 한마디로 그는 축구의 신에게 세례를 받은 축구 다이아 수저였던 거임. 그의 성장기는 정말 충격적인데 7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입단. 마치 네이마르를 연상시키는 창의적인 드리블과 측면 돌파로 축구 천재로 불리며 거듭된 월반. 결국 2023년 16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 1군으로 팀 역사상 최연소 콜업 선수가 되는 신기록을 세웠고 같은 해 레알 베티스전에서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연소 리그 데뷔 기록을 세우며 단 10분 만에 팬들과 언론을 매료시켜버림. 이후 바로 스페인 국가대표 발탁되며 최연소 득점자로 또다시 기록 갱신했고 유로 대회에서는 8강 독일전에서 선제골 도움, 4강 프랑스전 동점골, 결승인 잉글랜드전 선제골과 골도움으로 스페인의 12년 만에 우승에 크게 기여했고 최연소 기록과 영플레이어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갱신했음. 또한 라리가 2024-25 시즌 개막 9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라리가 전체 1위 달성까지. 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고 아디다스는 그를 메시의 후계자로 선택하며 시그니처 축구화를 제작하지 하게 한 메시와 호날두 이후 새로운 축구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진행형 초신성신의 스타. 그의 이름은 바로 라민 야말. 세계의 골을 만들었던 신의 손. 때는 1986년 월드컵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8강전. 사실 이 경기는 단순한 월드컵 경기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축구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할 경기이기도 했는데 이때가 포클랜드 전쟁 이후 4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모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전쟁의 분노와 보복의 심정으로 응원했던 거임. 이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에서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골은 바로 지금도 회자되는 논란의 득점인 신의 손. 후반 6분 잉글랜드 수비수가 걷어낸 볼을 골키퍼와 마주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선수는 골키퍼를 넘기기 위해 손을 사용했지만 심판의 눈을 피해 득점으로 인정받게 됨. 그는 이를 두고 신이 내 손을 빌렸다고 대담하게 말하며 당시 전 세계 관중들의 분노와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엄청난 논란이 됨. 그리고 때는 후반 10분 두 번째 전설의 골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혼자서 자기 진영부터 60m를 달리며 잉글랜드 선수 5명을 돌파하고 골키퍼까지 따돌리며 넣었던 세계의 골이 탄생한 거임. 이 장면은 그의 천재성을 단적으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아르헨티나를 이기며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며 전 국민에게 단숨에 국가적 영웅이 돼버림. 세계가 인정하는 축구계의 레전드, 그는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 그러니까 축구가 왜 유명하냐? 도박이 있어서. 동남아 축구가 가면 갈수록 우리로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위험해지는 축구다. 배팅을 하는 게 실생활 동남아는. 동남아가 프로리그가 활성화된 지가 꽤 오래예요. 태국 같은 경우는 무항통 이런 데는 우리보다 돈을 더 쓰고 10억 이상 받으면서 사람들이 찍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선수들한테 주는 돈이 많아진 거죠. 옛날보다 훨씬 더 상향 편준화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돈을 쓰니까. 스포츠는 예산이 늘어날수록 발전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까딱 협회가 잘못하면 우리는 유럽을 못 쫓아가고 여기는 잡히고. 그러니까 일본, 호주, 한국 이런 데가 솔직히 더 긴장해야 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축구에 써야 될 돈이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중동은 무한적이고 그게 얼마 갈지 모르는 무한대고 우리는 근데 그게 한정이 돼 있고 동남아도 거의 무한대가 아닌가. 2002년에 11월에 입대를 했는데 논산 갔어. 딱 부대에 딱 복귀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군대 앞에 딱 누가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그냥 너무 힘이 하나도 없어 축 처져 있어. 이러고 있었다고? 그게 누군지 보니까 이동국 선배. 그 짬밥이란 기간에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동국 선배님 혼자 짬밥을 들어오셨어. 그 짬밥,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짬밥을 지금 설명해 줄게. 사회 물 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여기서 좀 내려놓고 쭉 빼야지 쭉. 그래도 국군 체육부대는 나이 순이니까 2주 동안 모든 나이가 있는 선배들을 24개월 동안 돌릴 걸 2주 안에 뽕을 빼버려. 합법적으로 갈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임이에요. 그럼 이제 또 후임으로 짬밥 들어왔죠. 나보다 한참 나이가 선배야. 이것도 후배, 이것도 후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어디 씨. 이게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천수야. 여기 누구 왔다고 이렇게 눈 돌아가면 안 돼. 2010년 월드컵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진짜 멤버가 좋았어요. 지성이 형을 필두로 영표 형, 뭐 두리 형, 동국이 형, 정환이 형, 남일이 형, 운재 형. 지성이 형의 존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너무 지성이 형이 열심히 하니까 누가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같이 따라가는. 그렇다고 지성이 형이 뭐 특별히 뭐 말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진짜 막 카메라 앞에서 되게 차갑고 인터뷰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달고, 그때 당시엔 세계 최고였으니까 그런 형이 뭐 대표팀 경기하면 태클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볼 뺏고 많이 뛰고 뭐 이렇게 뛰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햇병아리 같은 애들은 당연히 너무 그냥 존경스러운 거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축구하는 게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죠. 전혀 다른 환경이 된 거죠. 뭐 일단 잔디 상태라든지 날씨라든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문화 자체도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더군다나 이제 부상도 있었고 또 수술도 했고 이런 것들이 또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교체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서 있으면 이제 밖에서 교체해주는 선수가 나오면 이제 박수를 쳐주죠.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이제 야유가 나오죠. 그래서 한 35,000명 관중인데 이제 그 관중이 저를 위해서 야유를 보냈죠. 그때 당시에 저 스스로도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나서도 얘네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그때 가자. 막다른 길에 몰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을 차단을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골키퍼의 인식이 바뀐 전설의 경기. 때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독일과 알제리의 16강. 당시 독일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강력한 저항을 보여준 알제리와 맞붙어 예상 외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알제리는 독일의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여러 차례 골문을 위협했음. 하지만 독일의 최후방을 지킨 골키퍼가 골문을 넘어 새로운 역할을 선보이며 상황을 완벽히 반전시켰음. 바로 스위퍼 키퍼의 선구자 마누엘 노이어였음. 스위퍼 키퍼란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가 단순한 수비수를 넘어 뒷공간 커버와 빌드업 등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까지 하는 폭넓은 골키퍼를 뜻하는데, 그는 단순히 골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수비수처럼 플레이하며 알제리의 공격을 수차례 차단했음. 특히 페널티 박스를 벗어나 상대 공격수를 직접 막아내는 장면은 당시 축구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해설가 차범근은 그는 골키퍼의 개념을 완전히 바꾼 선수라며 그의 플레이를 극찬했음. 또한 이 경기에서만 21번의 스위퍼 플레이를 성공시키며 팀의 승리를 지켜냈고 결국 연장전 끝에 독일이 2대1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 독일을 승리로 이끈 이 경기를 통해 노이어는 지금도 축구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골키퍼 스위퍼 키퍼로 기억되고 있음. 레알 마드리드가 팀의 미래라고 선언까지 했던 선수. 때는 2020년, 그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첼시, 레알 마드리드, 모넨, 토트넘, 맨유 등 최강 빅클럽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고 본인의 성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르트문트로 입단하기로 했음. 그는 도르트문트 입단 시작부터 중앙 미드필더로서 폭발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 그리고 후방 빌드업으로 중원을 장악하며 육각형 미드필더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 때는 2023년 20살에 그는 유럽 평정을 시작하게 됨. 레알 마드리드는 그를 팀의 미래로 선언하며 1,400억 플러스 알파의 이적료로 역대급 영입을 발표했는데, 그는 엄청난 골들을 터뜨리며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완벽함까지 증명했고, 특히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던 엘 클라시코에서의 극적인 역전골은 아직도 회자되는데, 2대2의 팽팽하고 치열했던 경기 종료 직전 그는 페널티 외곽에서 침착하면서 강력한 슈팅으로 승리를 쐐기박았고, 그 순간 경기장은 그의 이름으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음. 그는 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까지 보여주며 완성형 육각형 선수로 불렸는데, 최고 유망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코파 트로피와 골든보이를 쓸고 수페르코파, 라리가 우승에 이어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해버림. 포지션은 단지 숫자일 뿐 나는 팀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한다 라고 했던 그의 말에서 그가 왜 특별한 선수인지 알 수 있었던 그는 바로 주드 벨링엄. 내가 인종차별 얘기 맨날 했잖아. 그게 뭐냐면 흥민이가 아시아니까 더 그러고, 흥민이는 뭐 10경기 잘해도 2경기만 못해도 맨날 뭐라고 하고 자기네 종주교육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토트넘이라는 팀은 그래도 흥민이가 가서 해준 게 너무 많잖아. 토트넘의 손흥민은 싸게 데리고 와서 많은 거를 얻지 않았나? 성적도 그렇죠. 많은 걸 얻었고 쿠팡도 하고 쿠팡으로 아시아 시장도 다 노리고 유니폼만 해도 유니폼은 끝났어. 내가 볼 때 엄청 팔았어. 여기 다 입고 있어 제주도. 내가 지금 제주도 다 입고 있어 손흥민. 애들은 다 입고 있어 진짜. 응원해주고 이제 마무리 잘 해야지. 그동안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한 10년 고생했잖아.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조금 국민적 응원으로서 여유를 줘야 돼.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 뛰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만나러 갔고 격려도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도 듣고. 선생님, 제가
선배님 기록 깰 겁니다. 흠찔했어요 지금. 샌민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경기장에서 보면 감정이 표출이 되더라고. 그 전에 이 선수들은 보면 감정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근데 막 분하면 분한 표정이 나오고 좋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막 그 지고 막 우는 모습 보면 진짜 분하구나. 포고삼은 이제 그날 당일에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을 알려주고 그날 당일날 아침에 저를 부르더라고. 느낌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포거삼이 얘기하죠.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너무 그게 충격이 크니까 내가 오늘 경기에 안 나가는 건 맞는데 벤치에 있는다는 건지 아예 엔트리 안 들어가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준비는 해갔죠. 딱 보는 순간 유니폼이 없는 거야. 그때는 이제 결승이니까 이제 부모님 다 오시고 한국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지를 아니까 결국 경기장을 부모님하고 같이 보죠. 전반전은 솔직히 어떻게 봤는지도 몰라요. 포거스 감독님 욕하고 뭐 이제 전반전은 뭐 그 생각으로 지나고 이제 후반전에 대해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이겨야지. 나 빠졌어도 이겨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 내가 부족했으니까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뛰었을 텐데 라는 세대별로 재능 2명만 뽑아봅시다. 저는 이제 배준호 선수. 엄청 친한 친구의 후배거든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좀 달랐다고. 다리가 일단 길어가지고 드리블할 때 길게 접고. 그럼 배준호, 이강인? 네. 아니 뭐 90년대는? 저도 쌍용을 빼볼게요. 윤빛가람. 구박쌍용, 윤빛가람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명도는 남태희. 또 우리 80년대 난 한 선수만을 딱 찝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선수에 나는 올인할게. 82년생에 누가 봐도 이분 이름을 석자를 얘기하면 그냥 다 공감을 할 거야. 감독님들이 이 형 차도 세차를 해주셨다. 손세차. 김씨 아닌가요? 맞아요. 이천 선배님 그 다음 시대의 1등이라고 보면 돼. 바로 김두현 선배님. 웨스트 브로미치의 EPL 5호인가? 김두현 형은 진짜 재능으로서 봤을 때는 장인이 뭐 준호, 가람이 뭐 태희 진짜 다 있지만 최고의 선수인 것 같아요. 이건 좀 유명한 짤이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산체스한테는 손가락으로 이제 몰레한테는 아스날의 상징적인 숫자 근데 운동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훔쳐가서 미안하다고. 한번 갖고 오시는 게 꿈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꿀 수 있는 거고. 형도 꿈을 꿨어. 근데 우리 때는 있었냐? 있었어. 발롱도르가. 몰랐어. 발롱도르 결국 손상됐다고. 손 상이 되었다고. 손에 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받았어? 아니 합성이야. 이 아저씨 진짜. 이게 너야? 네. 난 줄 알았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얼굴만 봐봐. 너 이쪽에서 봐봐 이쪽에서. 아니야. 진짜로. 아니 왜 욕하냐? 그럴 수도 있지. 안 했어요. 손흥민이 세탁기인이에요. 그저 빨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경기를 빨아버린다는 거지. 나폴리에서 오라 그러는데 다른 팀에서 오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파리 생제르맹이란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 좋은 선수가 돼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 있나? 민재는 제 인터뷰를 무조건 봤을 거예요. 내려갖고 소시에다드 입단식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여기서 잘해서 레알 마드리드로 가겠습니다. 그렇게요? 했다고요? 대단하다. 선배가 한번 해놨던 길을 가면 안 돼요. 선배가 닦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선배가 닦은 길을 가면 안 돼. 가면 민재도 나처럼 집에서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기고 싶은 팀은 당연히 FC 서울이고 어릴 때부터 수원 삼성의 팬으로서 뭐야 승우야.
그런 건 닮으면 안 돼. 승우가 진짜 이천수 했네요 또. 근데 승우야 잘하고 밥 한번 먹자. 표현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는 물으면 난 손흥민 선수라고 대답해요. 근데 최고라는 거는 가장 우수한 선수, 가장 역사에 남을 정도로 퍼포먼스를 많이 남긴 선수, 가장 센세이셔널했던 선수,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손흥민인데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물으면 그 질문이 되면 나는 여전히 차범근. 1980년의 차범근과 2020년대의 손흥민. 이 둘은 시간만 놓고 보면 따로따로 존재하죠. 하지만 80년대에 누군가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한국 선수가 유럽을 아무도 꿈꾸지 못했을 때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지금의 손흥민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전 그런 점에서 차범근과 손흥민은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이런 연결을 역사라고 표현하죠. 원래는 제가 오른쪽에서 보통 경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상하게 퍼거슨 감독님 오른쪽으로 치고 왜 오른쪽이야? 걷어내려고 해서 제 발 맞았고 다시 영평한테 가길래 저는 이제 공격수니까 따라갔죠. 저는 빨리 걷어낼 줄 알았어요. 걷어내겠지는데 안 걷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좀 미안했죠. 아무래도 같은 한국인 선수가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그 한국 선수의 공을 뺏어가고 했으니까. 영평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상대편 선수한테 미안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이제 영평 손에다가 손을 올렸는데 영평이 그 손을 이제 싹 잡아줬죠. 대표팀에서 경기장에서 앞뒤로 항상 했었고 제 파트너였었고 제 룸메이트였었고 대표팀도 같이 들어갔었고 팀 동료였기 때문에 서로 의지를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특별한 후배죠. 그냥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라는 거, 또 그 선배와 오랜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제 축구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행운인 부분이기도. 첼시와의 홈 경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The defining game of this Barclays Premier League season. The stakes so high. Park emerging from midfield. Chicharito through the middle. What a chance! What a start in the first minute! Well, you can't ask for that. Lampard. Well played, Park. Park wins it back again. Why not take him on? Yeah, take him on because he's been booked already. Has to go himself! 모든 포인트에서 활약한 박지성 덕분에 이날 맨유는 시즌 우승을 사실상 확정짓게 된다. 올드 트래퍼드의 7만 관중이 그를 향해 환호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 새벽을 맞은 우리도 마치 그라운드에 서 있는 듯 가슴이 뜨거워졌다.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지성 씨 때문에. 스포츠 뉴스의 시작은 곧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었던 그 시절. 늦은 밤, 잠 못 이루게 하던 그의 축구는 가슴 어딘가를 뭉클하게 하는 첫사랑의 기억과 닮아 있다. 하지만 난 일단 차범근부터 만나고 싶다. 슈레더 총리가 방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증진이어야 한다. 하지만 난 일단 차범근부터 만나고 싶다.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 허벅지밖에 안 보였다. 올리버 칸은 당신에게 사인을 받고 싶었다. 이 자리는 제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다. 진짜가요? 다 갖고 와. 이게 내가 한참 잘하고 은퇴할 때쯤 이제 막 분데스리가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세 선수를 제 축구 인생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처음 저의 눈에 들어온 선수가 이제 지네딘 지단 선수였거든요. 테크닉적인 부분이나 그냥 그 스타일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처음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선수가 스티븐 제라드. 공격과 수비를 거의 완벽하게 갖춘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라드가 가지고 있는 롱패스나 중거리 슈팅 능력이나 뭐 그런 거야 뭐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멀티 능력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부스케츠 선수를 보면서
야 저렇게도 축구를 할 수 있구나. 획기적이고 놀랍다. 자기 진영에서 상대를 끌어들여서 내가 빌드업을 시도하고 때로는 드리블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내가 탈압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보지 못했던 유형의 선수였거든요. 지단의 우아함, 제랄드의 공수 균형, 그다음에 부스케츠의 기술과 탈압박, 소유. 빨리 꿀린가 쿨리발리를 쥐었다. 장난 아니었더만. 제가 전북에 있을 때 아까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정말 빨라요. 그 등치에, 그 키에. 중앙 수비면은 자유롭게 갖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돼. 우리끼리도 와, 쟤는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도 그때부터 했어. 그때 전북도 최고의 팀인데도 쟨 될 인재다. 어릴 때부터 완벽했네. 완벽했어요. 그때부터 완벽했어. 제가 붙어본 선수 중에 전 세계 해외 선수들까지 민재가 1등이에요 저는. 그 누가 만들었어 민재? 민재요? 지가 컸죠. 걔는 뭐 해줄 게 없던데? 아직도 인상적인 게, 와, 나 그때 강원에 있을 때 전북이랑 뛰는데 민재가 어릴 때고, 그 옆에 누가 서었냐면은 성환이 형이었어, 조성환. 아, 빡세다. 민재가 옆에서 성환이 형을 컨트롤하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막 이러는 거야, 막. 내가 그거 보고, 와, 얘는 찐이다. 임마 진짜 축구도 잘하는데 멘탈도 좋다. 독일에서 뭐 귀하. 맞아, 사실이고. 프랑크푸르트에서 은퇴를 하고 보니까 코치를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가고 싶어 했는데 내 마음에 다짐한 그런 게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은 축구 배워서 돌아와서 후진들을 위해서 양성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내 입으로 했고 그게 늘 내 가슴속에 있었어. 앞으로 가서 좋은 축구 기술을 배워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재팬컵에 갔을 때 파란 잔디에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한테 항상 지니까 다도 한국 30년을 내다보고 유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거. 앞으로 우리는 일본한테 질 수도 있겠구나. 대선수가 끝나면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비자도 어려운 비자를 받았는데 다 포기를 하고 돌아와서 내가 한 일이 축구교실. 내가 지금도 왜 이 축구교실을 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네. 축구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선수가 누구냐, 가장 탁월했던 플레이어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메시. 모든 테크닉을 망라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의 테크닉을 가장 잘한 선수는 메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위대했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펠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근거나 이유를 존중. 왜냐하면 펠레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미국에 축구를 전파시킨 게 사실은 전체 축구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펠레를 영입할 때 그때는 사실은 미국은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미국에서 펠레가 나오는 게임이 7만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왔고 그 당시 그 관중석에는 무하마드 알리, 헨리 키신저,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장관이 있어요. 어쨌든 펠레가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하고 차범근이 둘이 앞에도 손흥민이 반도 못 따라간다고 그 얘기하거든요. 같이 비교는 불가해요. 손흥민 선수는 이루고 있는 그런 업적은 우리 둘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한 업적은 또 아무도 못 따라가요. 두 번째고 월드컵에 4강을 했잖아요. 저는 타이틀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고. 손흥민 선수는 이 비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100골을 넣든 200골을 넣든 지성이 형과 차범근 감독님이 이뤄낸 업적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 차붐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렸고 해버지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알렸고 써니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의 능력을 알렸다. 차범근은 위대하고 손흥민은 통쾌하고 박지성은 뭉클하다. 어때?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이 메시는 어떤 사람이야? 질라탄까지는 내가 괜찮았는데 자신감이 붙은 상태에서 메시가 들어온 거야. 나도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부딪혀 봐야지 그 생각이 있었지. 근데 부딪혀 봐야지라는 것도 안 줘. 부딪힐 수도 없지. 부딪힐 수도 없어. 공을 건드려 본 적이 없어. 네, 약간 울산현대 시절이네. 그 느낌이야.
달랐어. 그러니까 내가 얘 공을 뺏었다라고 확실했는데 못 뺏었어. 얘가 가져갔어. 이미 벌써. 나보다 걔 발이 더 빨랐어. 상대가 잡고 있으면은 그냥 여기 서 있어. 딱 이렇게 공격 상황으로 볼이 딱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내가 먼저 딱 돌잖아? 그럼 내 앞에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딱 돌았는데 내 앞에가 있대. 빨라. 못 따라가. 정우가 생각해 나도 빠르잖아. 빠르지. 어때? 느낌이? 더 빨라. 그럼 지금 만약에 형이 손흥민 입장이면 딴 팀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토트넘에서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나는 그 전에 갔다니까. 나는 그 득점왕 먹고 갔고 내가 흥민이다 라면 나는 있지. 내가 좀 내려놓고 있지. 왕으로 뒤에 딱 경기 막 무조건 뛰어야 된다는 집착 안 가지고 그냥 좀 내려놓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흥민이 최근에 이제 이적설이 많이 나왔을 때 내가 딱 얘기를 했잖아. 나이가 하기 때문에 지금 레비도 그렇고 토트넘에서 그런 대우를 하는 거거든. 흥민이가 지금 30이었거나 아니면 더 젊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잖아. 흥민이가 부상이 한 번씩 오잖아. 엄청난 스케줄에도 부상이 한 번 안 왔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 부상이 오면서 사람들이 계속 우승컵까지 얘기하면 짜증날 수도 있겠다. 흥민이한테 그거 스트레스 줄 필요가 없어. EPL에서 우승하는 팀을 봐봐. 토트넘 같이 써갖고는 되지도 않아. 리그를 한 시즌 그 많은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꾸준해야 되거든. 부상 선수 다 관리하면서 꾸준해야 되면은 이거는 진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흥민이가 우승컵을 들면 좋겠지. 근데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흥민이가 진짜 그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없다고 손흥민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근데 K는 올해 이제는 한번 딸 것 같아. 근데 작년에 못 먹은 게 더 신기하지만 피 하나 먹는 팀에 갔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 거야. 가장 강하다는 팀을 움직여야지 이제 트로피는 잡는 건데 흥민이는 전성기 때 그렇게 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적이 의미가 있을까?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데 트로피라는 게 자기 혼자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따면 좋지. 따면 좋은데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안 되고 득점왕 먹었을 때 이적을 했어야 된다. 진짜 그게 되게 흥민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걸까라는 얘기인데 달리나 봐. 아니다 형 따봤으니까 그런 거지 막 이런 달리는데 팀이 또 뭐 2부 떨어지는 실력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2부 떨어지는 팀 트로피 얘기하고 있냐고. 내가 인종차별 얘기 맨날 했잖아. 그게 뭐냐면 흥민이가 아시아니까 더 그러고 흥민이는 뭐 10경기 잘해도 2경기만 못해도 맨날 뭐라고 하고 자기네 종주국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토트넘이라는 팀은 그래도 흥민이가 가서 해준 게 너무 많잖아. 토트넘의 손흥민은 싸게 데리고 와서 많은 거를 얻지 않았나? 성적도 그렇죠. 많은 걸 얻었고 쿠팡도 하고 쿠팡으로 아시아 시장도 다 노리고 유니폼만 해도 유니폼은 끝났어. 내가 볼 때 엄청 팔았어. 여기 다 입고 있어 제주도. 지금 쟤도 다 입고 있어 손흥민. 애들은 다 입고 있어 진짜. 응원해주고 이제 마무리 잘 해야지. 그동안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한 10년 고생했잖아.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조금 국민적 응원으로서 여유를 줘야 돼. 감독님을 많이 뵀습니다. 어디서 만나는?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내가 등도 들이는 거야. 이제 뭐야?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되게 차가운 감독, 코가 높고 거만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난 전혀 그렇게 못했어. 감독님 이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해준 거. 그렇지. 근데 크게 이 전경판이 엄청 크거든. 딱 나오는 거야.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는 큰 선물이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우리가 풀지 못한 주요 문제는 차붐이었다.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다. 피커하고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이제 가장 어려운 상대라고. 나는 차붐을 낳은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가 독일인이라면 어김없이 독일 대표팀에 넣고 싶다. 그거는 캔버가 한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어느 시인이 차범근 찬가라는 시를 지었어. 차범의 경기를 보고 감탄을 해서 처음에 그 뿌리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 키가 큰데 빨라. 빠른데 발밑이 좋아.
승부욕이 강해.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서 와 얘는 되겠다. 한 1년 차 끝나고 바로 국가대표팀 가더라고. 난 얘가 조금 이제 교만해질 줄 알았어. 아니 꿈이 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더라고. 중국에서 리그할 때 대화해 보면 내가 딱 알았어. 아 얘가 꿈은 다른 데 있다는 걸 딱 느껴지더라고. 18년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거든요. 근데 민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공 안 가게 해줄게. 공이 많이 안 와요. 근데 수비수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이영표가 손흥민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 다르다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상과 다르다고 느낀 게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동남아에 갔을 때 거기서 바라보는 손흥민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거의 신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야 이게 진짜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봤던 뭐 베르캄프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축구를 했잖아요. 그런 그 롤 모델의 역할을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를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진짜 어렸을 때 우리는 다 그런 선수들을 벽에다가 포스터 그렇죠. 붙이고 축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베르캄프가 막 볼 세우는 이런 장면을 보고 막 감탄하고 앙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였는데 이영표에게 손흥민을 왜 그렇게 막기 어려워하는지 물었는데 윙백의 입장에서 그렇게 빠른 선수는 이 친구가 볼을 못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볼이 이 친구가 딱 주려갈 때 내가 이 볼을 주는 사람한테 여기 주면 안 돼. 내가 압박해서 얘가 아무것도 못 할 거거든. 이 사인을 줘야 돼요. 압박을 해놔야 여기 보다가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러려면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피드가 있는 친구들은 주지 못하게 미리 나가서 딱 체크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 생기는 요 공간 요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해결책은 뭐냐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뒤에 있는 중앙 수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내가 눌러서 볼이 최대한 못 오르게 할 테니까 너 평소보다 이쪽에 와서 일로 띄워주는 볼이 못 들어오게 막아줘라. 근데 이제 볼이 반대에 있으면 전략적으로 무조건 일로 벌리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먼저니까. 근데 이 빠른 선수들은 안 들어와요. 그때 반대쪽으로 때려놓으면 딱 잡잖아요. 그럼 거리가 있죠? 가는 동안에 여기서 스피드를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빠른 데다가 속도가 붙고 여기는 뒷걸음질 치고 거기다 또 몸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정신이 돌아가면 자꾸 앞이 안 보여가지고 김영광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며 사과하는 이유는? 우리 청소년 대표 가면 동대문에서 왔어요. 3시 넘어가면 원래는 방을 줘야 돼요.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다 방 좀 달라고 하니까 대실 돌려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영광이 그때부터 뭐 우리가 어린애들 왔는데요, 손으로 왔는데 이러면서 막 또 주먹을 뭐 신고하고 그냥 야 신고해버려. 갑자기 어디서 막 주먹을 막 때리면서 야 신고를 돼지밖에 안 된다길래 그러니까 아저씨 돼지 주라고요. 큰 방다. 나는 돼지일이 큰 방인 줄 알고 큰 방다. 돈이 있다고 씨발. 아시아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늘날 그것도 과거도 아니고 득점왕을 탄다는 거는 인류가 달에 간 것과 나에게는 똑같다는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 축구 스포츠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럽 5대 리그 역사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100년을 통틀어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게 최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선수들은 김민재도 가고 막 이강인도 파리 가고 그러니까. 근데 정작 뛰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미, 아시아,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200골을 유럽에서 넣었다라는 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손흥민의 인생 최고 선수 탑5는 누구일까요? 제이슨 파크, National Hero. 4위, 지네딘 지단. 3위, 로나르디뇨. 2위, 리오넬 메시. Number 1, your favorite one. 1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박지성에게 호날두와 메시 중 최고의 선수를 물었는데 Particularly these two has leading the football in the last decade. So yeah, I'm really happy to see them to be perform. And then through this World Cup, they made another history. So I'm just want to see them to how they play. And then I don't want to compare with those two. Just
enjoying them watching both players.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맞아. 근데 지금 손흥민이 주는 센세이션이라든가 쇼크는 이거만큼 강하다는 거야. 차범근 감독 28살에 나갔고 군대도 다시 왔다 갔고 여러 제약이 있던 선수였고 아시아 최초는 아니었지만 우에파컵 우승을 하고 그 경기 보면 차범근 감독한테 공을 계속 줘요. 진짜 에이스야. 사람들이 좀 못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해봤는데 계속 차범근 감독한테 드리블을 시켜요. 근데 손흥민은 지금 봤을 때 수식어가 필요 없어.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선수가 어디에서건 이렇게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선수는 근면에 2차적이야. 성실하고. 성실해. 공간에서 잘 뛰어. 열심히 해. 그런 거 되게 중요해. 나 박지성 진짜 큰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큰 선수지. 손흥민은 그냥 너. 아시아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늘날 그것도 과거도 아니고 득점왕을 탄다는 거는 인류가 달에 간 것과 나에게는 똑같다는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이 축구 스포츠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럽 5대 리그 역사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100년을 통틀어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게 최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선수들은 김민재도 가고 막 이강인도 파리 가고 그러니까. 근데 정작 뛰었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에서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미, 아시아,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200골을 유럽에서 넣었다라는 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천수에게 덕배형 사우디 2,700억 제안에 거절한 이유를 묻자 메시랑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선수들은 가족이 1번이야. 돈보다. 그러니까 덕배나 메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사우디가 그렇게 교육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건가요? 생활이 안 좋지. 교육은 나쁘지 않아요. 거기도 왕국이니까. 종교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 그게 생활이 힘들어. 클럽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미친놈아, 클럽이 어딨어. 결혼하지 않은 여자랑 어딜 들어가지 못하는데 결혼식을 따로 한다고.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남자분들은 그냥 하얀 것만 입고 사복 입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되게 좀 힘들어. 한 분이 이제 교육을 하다가 걸려서 종교경찰한테 맞아 죽을 뻔해갖고 아빠가 왕자인데 외부로 뺐다 그랬어. 다른 나라로 맞아 죽을까봐. 왕자도 못 막는데 그거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호날두 때문에 바꿨잖아 처음에. 호날두 그 여자친구 데리고 가면서 돈 좀 바꿔주고 막 그랬잖아. 근데 교육에 2천억 좀 크잖아. 나는 그랬을 거야. 자기야 나 2년만 그냥 갔다 올게. 너 있어. 1년에 500억씩 보낼게. 덕분에 SNS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참 대단한 놈이다. 김민재 루트라는 게 생기면서 이강인하고 김민재하고 루트가 다릅니다. 이강인은 손흥민 루트하고 비슷해요. 어렸을 때 유럽으로 움직여서 발렌시아에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나았지만 발렌시아가 스페인에 성장했지. 스페인에 성장한 그 손흥민은 함부르크에 이제 고등학생 나이에 나가면서 거기 성장해가지고 유럽에서만 이제 활동하는 케이스인데 김민재는 대학 다니다가 대학 먼저 나와가지고 내셔널리그에 뛰다가 전북에 왔는데 전북 오자마자 잘해. 이게 축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앞에서부터 내려와요. 잘한다 싶으면 앞에 세워놓고 하면 너 미드필더 봐. 그 다음에 좀 못하면 너 수비 봐.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선수. 손흥민을 막아야 돼. 다 잘하잖아요. 막을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못 들어서게 하지 않을까. 그냥 좀 가까이 붙어 다닐 것 같아. 돌아서면 일단 피곤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경기 끝난 후배와 인사하는데 고생했어. 가서 다치 말고 열심히 해야겠지? 다음 달에 봐. 또 볼 수 있게 열심히 해. 안친하잖아. 손흥민이 코치나 감독이 된다면 야, 손흥민 선수가 서령우 선수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 경기 종료 후 손흥민에게 모여드는 상대팀 표정. 관객 난입을 목격한 손흥민의 반응은
손차박 이렇게 얘기할 때 자꾸 차범근 감독 얘기한 거는 차범근 감독이 보여주는 임팩트가 너무 셌고 손흥민이 지금 너무 대단한 거 맞아. 지금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해. 근데 박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기여도가 너무 엄청 큰 높아. 사람이죠. 아무도 안 간 길을 걸은 사람들은 처음에 그 문제를 부딪히는 거 아니야.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선수들은 손흥민한테 들을 수도 있고 황희찬한테 들을 수도 있고 상황을 들을 수도 있잖아. 근데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갔을 때는 누가 그 얘기를 해줬겠어. 그 얘는 간 거야 거기를. 그리고 나서 좌익수 우베컴 이런 느낌이 있었던 팀이잖아. 그런 팀에 가서 박지성이 보여준 게 너무나 임팩트 있었잖아. 김민재 선수로 11명 이루어지는 팀과 손흥민만 11명 있는 대표팀 이렇게 붙으면 누가 이겨요? 김민재 11명이 이기죠. 수비가가 돼야 무조건 이긴다. 그냥 이겨요 수비가. 왜냐면 공격은 여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수비는 어느 정도 공격할 줄 알아요. 수비 자기 일하면서도 자기는 나가서 공격할 수 있다고요. 박지성 11명 vs 김민재 11명. 그거는 정말 피팅이겠다. 제가 볼 때는 미들이 이긴다고 봐요. 중앙에서 항상 허리에서 있고 올라가면 공격이고 내려오면 수비잖아요. 볼도 솔직히 수비보다 잘 차고. 그러니까 중심이 제일 좋으니까. 이훈재 11명 vs 이천수 11명. 아이고 무조건 이기지 이천수. 딱 필요한 완벽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압도하는 스피드가 있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슈팅, 피니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볼 없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움직임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데다가 움직임이 좋고 슈팅이 있으면 끝난 거죠. 유럽에서 자신의 진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딱 그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머리잖아요.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한 얘기고. 스피드는 타고난 재능, 피니쉬는 열심히 노력해서 양발을 만든 거니까. 타고난 거, 노력에 영리한 것까지 다 됐네. 왜냐면 스피드는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스피드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제일 많은 득표수 이천수. 박지성을 포함을 해서 가장 많은 득표수고. 밥 먹자. 2002년 세대들 4강 멤버들 그 세대들한테 그냥 사적으로 물어보면 당대 볼을 같이 찼던 친구들 중에 누가 볼 제일 잘 치냐 그러면 선수 개인 놓고 보면 정말 최고 볼 잘 찼다. 볼을 딱 잡으면 뺏을 수도 없고 그 속도라든지 기술 이런 것도 정말 최고 선수였다. 박승성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누가 공을 제일 잘 쳤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이 얘기하거든. 이천수 진짜 볼 제일 잘 쳤다고. 난 축구를 같이 했잖아. 지성이 형이 볼을 엄청 센스 있게 차. 1대1은 약해. 재성이 날 못 제쳐. 근데 사람 이용해서 제쳐. 근데 만약에 감독이야 한 명만 뽑을 수 있어. 그럼 누굴 뽑을 거야? 그러면 박지성을 또 얘기해. 박지성은 어떤 팀 플레이어로서의 재능들이 많았었던 거고 개인 능력으로서는 또 외국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 문을 어떻게 뚫냐면 하우스키핑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체력 때문에 4강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 진짜. 왜냐면 실제로 했으니까. 링크가 바뀐 건 기술적 뺑뺑이. 그 전에 체력 훈련은 진짜 그냥 운동장 뛰는 마라토너, 셔틀러는 많이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삑 하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콘에서 이 콘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에 삑 하면 또 이 콘에서 이 콘 가는 거야. 4번 하면 뻔하게 올라 그럼 쉬라는 거야. 이 쉴 때를 잰다. 맥박 180이 얼마만큼 떨어져. 그러니까 많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복 이거를 재는 거야. 처음에는 걸어간다 그랬잖아. 한 70번 운정 나가고 저때 왜 나가는 거야? 땀도 안 나는데 내가 1등 했다고. 마지막에 다 나갔어. 다 나가고 둘이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못 이기면 오늘 여기서 죽는다의 마음이었고 둘이 안 나가더라고. 여기 마지막 히딩크 와서 백줄 백스 막 더 미쳤어 난. 그래서 이 형이 나갔어. 박지성 선수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왜 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선수는 제가 포기 안 하면 해가 졌을 때까지 뛸 거라고. 히딩크가 많은 걸 바꿔놓고 갔네요. 심지어 우리 막 연장전 2번 가서 왔어.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난 별로 안 뛰었잖아.